신랑이 사실은 당신 남편의 아들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오늘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이든 세상의 손가락질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 오만하고 잔인한 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딸 수연이의 결혼식,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바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4월의 어느 토요일, 세상의 모든 빛이 내 딸 수연이를 위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한 웨딩홀. 통유리창 너머로는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이 팝콘처럼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생화의 향기와 사람들의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의 감탄 어린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따님 정말 곱게 잘 키우셨어요. 선녀가 따로 없네. 감사합니다. 다 사부인께서 예쁘게 봐주신 덕분이죠. 옆자리에 앉은 사돈 최은숙 여사가 우아하게 속삭였습니다. 기품 있는 아이보리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흐트러짐 없는 올림머리까지. 누가 봐도 부유한 집안의 사모님 태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상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함을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딸이 저렇게 번듯하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다는 사실에 가슴 벅찰 뿐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역작, 내 딸 김수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의 선 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단아하게 빗어넘긴 머리, 수줍게 물든 두 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는 저 얼굴. 저 아이를 낳고 29년 제 인생은 온전히 수연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집안일엔 관심 없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자였기에 수연이는 세상의 전부이자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 수연아.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줘서 좋은 짝 만나 행복해지는 것. 그거면 엄마 인생 헛되지 않은 거야. 어릴 적부터 유난히 순하고 착했던 아이.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남자 이민준의 아내가 됩니다. 다정하고 속 깊은 사위는 싹싹하기까지 해서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내가 지난 3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수연이와 민준이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추는 순간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을 곁눈질하니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는 그 사람도 어색하게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이보다 더한 행복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식이 끝나고 정신없는 사진 촬영과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축하해요, 사부인. 정말 복도 많으셔. 쏟아지는 축하 인사 속에서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패백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려한 화롯으로 갈아입은 수연이의 얼굴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대추와 밤을 던져주며 덕담을 건네고 저를 받는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잠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웅성거리는 틈을 타 사돈 최은숙 여사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잠시 드릴 말씀이. 늘 그렇듯 우아하고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식에 대한 감사 인사나 앞으로 잘 지내자는 의례적인 이야기려니 생각했습니다. 네, 사부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날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말에 최은숙 여사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님, 우리 아들 처음 아니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귀가 잘못됐나?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소음, 흥겨운 음악 소리,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오직 제 귓가에 울리는 그 한 문장만이 세상의 전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최은숙 여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는 오직 서늘한 확인과 경고만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은숙 여사는 대답 대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다른 하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태연한 몸짓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멀리 수연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내 딸.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딸. 그날 결혼식에 남은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패백실을 나왔는지, 어떻게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배웅했는지, 어떻게 텅 빈 웨딩홀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왔는지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희미합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텅 빈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수연이의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발레복을 입고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 중학교 졸업식 때 상장을 들고 활짝 웃는 사진. 내 기억 속 수연이는 언제나 착하고 바르고 흠없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내 딸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 아들 처음 아니죠? 사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은 그런 애가 아니야. 저 여자가 뭔가를 오해한 거야. 미친 여자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딸의 결혼식 날에 어미에게 할 수가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조각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연이가 고3이었을 때였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여름. 아이가 갑자기 다니던 독서실을 끊고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늘 밝던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얼굴은 나날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인을 물어도 수연이는 입을 꾹 다물었고 저는 그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알아누웠고 의사는 신경쇠약이라며 좋은 공기를 쐬며 쉴 것을 권했습니다. 마침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수연이를 보내라고 성하셨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몇 달간 시골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돌아온 수연이는 살이 조금 빠진 것 말고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힘든 수험 시절의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잊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수연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결혼해서 이제는 텅 비어버린 딸의 방. 책상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내가 뭘 찾고 있는 거지? 아니라는 증거? 아니면 혹시 모를 진실의 흔적?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 빛바랜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고등학생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딸의 비밀이 10년의 시간을 넘어 피 흘리는 상처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낡은 다이어리. 소녀 감성이 묻어나는 스티커가 붙은 표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안 된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 내 안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경고했지만 이미 제 손은 멋대로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5일. 드디어 우리 반이 되었다. 오늘 복도에서 그 애랑 눈이 마주쳤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삐뚤빼뚤하지만 생기 넘치는 글씨체. 첫사랑의 설렘을 담은 풋풋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애라는 지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다이어리의 모든 페이지는 온통 그 아이의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떡볶이를 먹은 날, 몰래 야간 자율학습을 빠져나와 영화를 본 날, 독서실 계단에서의 첫 입맞춤, 제가 전혀 몰랐던 딸의 세상이, 딸의 첫사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이토록 빛나는 시간을 보내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저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었구나.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했던 페이지들은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불안과 두려움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6월 12일. 그날이 오지 않는다. 아닐 거야.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6월 20일.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제발 한 줄만 나오게 해주세요. 6월 21일. 세상이 끝났다. 선명한 두 줄.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다이어리 위로 눈물이 툭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18살 내 딸이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 속에서 나를 불렀지만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딸의 절규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뒤의 기록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선우는 유학 준비 중이었고 수연이는 차마 그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며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실망시키는 딸이 되기 싫어. 이건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야. 아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경쇠약이라 믿었던 딸의 아픔은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밥을 넘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독한 입덧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며 건넸던 보약은 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시골 친척 집으로 요양을 보냈던 그 몇 달. 그것은 요양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 위한 도피였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기가 태어났다. 너무 작고 예쁜 아기. 내 아기. 하지만 나는 엄마가 될 수 없다. 단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따뜻했다. 평생 이 온기를 잊지 못할 거야. 미안해 아가. 부디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해야 해. 다이어리가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지난 29년간 내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한 딸,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나의 인생, 그것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신기루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딸의 반듯한 길은 사실 18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희생과 고통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딸이 홀로 지옥을 건널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저 좋은 대학에 가라는 압박만 하고 아이의 창백한 얼굴 너머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을 떠도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딸에게서는 매일같이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 민준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엄마는 괜찮아? 그날 너무 피곤했지?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고 태연한 척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딸 재밌게 놀다 와. 전화를 끊고 나면 어김없이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 행복의 시작점에 폭탄을 던진 사돈 최은숙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안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그날 그런 방식으로 내게 상처를 줘야만 했을까? 일주일이 지옥처럼 흘렀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보고 결혼식 치르느라 몸살이라도 났나?
병원 가봐라며 무심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비밀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을 안고 버텼습니다. 드디어 수연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딸 부부를 마중하는 순간에도 저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제 어색한 표정을 눈치챈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안 좋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사위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 낡은 다이어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제 의도를 알아차린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한 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연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거의 신문했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다 뭐니? 지난 10년 동안 엄마를 완벽하게 속인 소감이 어때?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니? 제 목소리에는 원망과 배신감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해봐, 김수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내 자부심이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애를 낳아서 내다 버려? 그게 사람 할 짓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그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참을 제 모진 말을 듣고만 있던 수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맞아, 엄마. 나는 엄마가 아는 그런 착하고 반듯한 딸이 아니야. 나는 18살에 아이를 낳았고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입양 보낸 죄인이야.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하는 딸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 없다는 압박감, 인터넷을 뒤져 미혼모 쉼터를 알아보고 수능을 며칠 앞두고 병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던 그날의 기억까지. 매일 밤 꿈을 꿔 엄마.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꿈. 내 품에 안겨있던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꿈에서 깨고 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지난 10년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날이 없어. 딸의 고백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딸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홀로 견디게 만든 공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성을 높이며 대화하는 동안 민준이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수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연 씨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 같아서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었나? 네. 결혼 전에 수연 씨에게 모두 들었습니다. 민준이의 대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제 사위는 제 딸의 그 끔찍한 비밀을 모두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거까지 모두 수연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제가 더 잘해주고 평생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친딸인 나도 품지 못하는 상처를 이제 막 가족이 된 사위는 온전히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돈 최은숙은? 그럼 어머님도 이걸 다? 제 질문에 민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사람을 붙여 수연 씨 뒷조사를 하셨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뒷조사. 흥신소. 드라마에서나 보던 단어들이 제 현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최은숙이 던진 그 한마디는 단순한 확인 사살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과거를 우리가 쥐고 있으니 알아서 처신 잘해라는 오만하고 잔인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사부인 최은숙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여전히 우아하지만 칼날처럼 차가운 최은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부인, 이제 따님하고 이야기는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민준이가 속도 없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아들이 괜찮다는데. 그러니 앞으로는 처신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괜히 우리 집안에 흠집 내는 일 없도록요.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 한치의 미안함도 없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딸에 대한 원망과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뻘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습니다. 내 딸이 10년간 홀로 지켜온 상처를 자신의 아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잔인하게 파헤치고 그것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저 오만한 여자.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딸의 엄마라는 허울 좋은 가면은 이제 벗어던져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상처 입은 내 딸을 지켜야 하는 진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최 여사님,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최은숙이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그 여자를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최은숙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늘 모든 것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던 여자의 계산에 없던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침묵하다가 이내 다시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사부인, 지금 저를 협박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분별력을 잃으신 것 같군요. 흥분 가라앉히시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일은 조용히 덮는 게 피차 좋습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요. 따님을 위해서. 그 말이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내 딸의 인생을 제멋대로 난도질해 놓고 이제 와서 내 딸을 위하는 척하는 그 위선의 구역질이 났다. 최 여사님, 당신이 말하는 그 분별력이라는 게 내 딸의 피눈물을 모른 척하고 당신 집안의 체면을 위해 입을 닫으라는 거라면 그런 건 개나 줘버리겠습니다. 지금 그 댁으로 가겠습니다. 얼굴 보고 직접 들으시죠. 제가 얼마나 분별력을 잃었는지. 나는 최은숙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지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수연이와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준이가 나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참으면 되잖아. 어차피 다 지난 일이잖아. 제발. 수연이가 울며 내게 매달렸다. 아이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10년 저 작은 어깨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왔을까. 혼자 참고 혼자 아파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내 딸.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수연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너 혼자 참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혼자 그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등만 떠밀었던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하지만 오늘만큼은 엄마가 내 앞에 서서 바람 막아주게 해줘. 나는 수연이의 어깨를 붙잡고 있던 손을 풀고 일어섰다. 그때 안방에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온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전화로 누군가랑 싸우는 것 같던데 사돈댁이야. 그리고 수연이 너는 왜 울고 있어? 시집간 애가 첫날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남편 김영호. 그는 언제나 그랬다.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소란과 남들의 시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무심한 질책에 민준이가 앞으로 나섰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민준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수연이의 과거와 최은숙이 벌인 뒷조사에 대해 더듬더듬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남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연이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어떻게 내 딸이 하는 식의 참담함이 가득했다. 이게 다 사실이냐? 내가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단 말이냐? 이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결국 터져나온 남편의 고함에 수연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이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소리를 질러. 수연이가 저 혼자 지옥을 건널 때 당신은 아버지로서 뭘 해줬는데. 술 마시고 큰 소리 치는 것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적 있기나 해?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의 아픔보다 집안 망신이 먼저인 당신은 수연이 아빠 될 자격 없어. 내 기세에 눌린 남편은 물론 수연이와 민준이도 놀라 나를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 수연이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눈치만 보는 박선희가 아니었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세운 어미 그뿐이었다. 민준아, 이 일은 자네 잘못이 아니니 마음 쓰지 말거라. 그리고 이건 나와 그 여자, 어미와 어미의 싸움이다. 누구도 끼어들지 마라. 나는 결심을 굳히고 안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장 가장 안쪽에 걸어두었던 가장 비싸고 격식 있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보이지 않을 갑옷 같은 옷이었다. 화장대에 앉아 흐트러진 화장을 고쳤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붉은 립스틱을 꼼꼼하게 발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지난 30년간의 유순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정과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내 딸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전쟁.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에 사돈댁 주소를 찍자 평창동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들만의 성이 있는 곳. 차를 몰아 도로로 나섰다. 해가 저물어가는 도시는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평화로운 퇴근길 풍경과 달리 내 심장은 격렬한 전투를 앞둔 병사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완벽한 딸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을 때 내 딸은 어떤 마음으로 웃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했을까? 그 아이의 밝은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있었을까?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딸의 인생에 얼마나 거대한 무지이자 폭력이었을까?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나는 세게 눈을 깜빡여 그것을 밀어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은 이 모든 싸움이 끝난 뒤 내 딸을 끌어안고 용서를 빌 때 그때 흘려야 할 몫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높고 웅장한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질비한 동네에 들어섰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종료한 곳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크고 하얀 대문 앞이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다. 인터폰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육중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가정부가 나와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대리석 바닥은 내 구두 소리를 날카롭게 반사했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벽에는 내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모든 가구는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잘 꾸며진 박물관 혹은 차가운 무덤 같았다. 최은숙은 응접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방금 미용실에 다녀온 사람처럼 완벽한 모습이었다.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향기로운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치 불청객을 맞이하는 집주인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어머 사부인. 정말 오실 줄은 몰랐네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꼴이 이게 뭡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 차라도 한 잔. 차 마시러 온 거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조금도 밀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고상한 눈동자 속에 숨겨진 경멸과 오만함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당신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말에 최은숙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과 받침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응접시를 울렸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우고 본색을 드러냈다. 사부인이야말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셔야 할 텐데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 귀한 아들을 장가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제 예상이 맞았고요. 오히려 따님의 흠을 덮어주고 결혼까지 성사시켜준 저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고마워해야 한다니.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놓고 그것을 덮어준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저 뻔뻔함. 흠이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딸의 과거를 흠이라고 멋대로 재단합니까? 18살짜리 아이가 세상의 편견과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 시간이 당신 눈에는 그저 감춰야 할 흠으로만 보입니까? 그럼 뭡니까? 어린 나이에 애까지 낳아서 버린 게 자랑입니까? 그런 며느리를 드린다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라는 말씀이세요? 사부인네 형편에 우리 집안이랑 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결혼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패였다. 계층의 차이, 경제력의 우위를 이용한 비열한 협박. 과거의 나라면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그 협박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럼 없던 일로 하세요. 내 대답에 최은숙의 눈이 커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과 사돈으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 민준이가 좋은 아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괴물 밑에서 자란 아이라면 언젠가 당신을 닮아갈지도 모를 일이죠. 차라리 지금 모든 걸 바로잡는 게 내 딸 인생에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결혼이 깨지면 상처받는 건 누구 딸인데요? 내 딸이요. 물론 내 딸이겠죠. 하지만 그 상처 이제 저 혼자 할게 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곁에서 보듬고 안아줄 겁니다. 평생 당신 같은 사람의 그림자 밑에서 과거를 약점 잡힌 채 숨죽이며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삶일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대화를 끝낼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테이블을 짚고 상체를 숙였다. 이제 우리의 눈높이는 같아졌다. 나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죠, 최 여사님. 당신이 한 짓, 불법적인 흥신소를 고용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캐낸 것, 그리고 그걸 빌미로 결혼식 날 내게 협박을 한 것.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과연 누가 더 잃을 게 많을까요? 당신 남편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될까? 당신네 그 반듯한 집안 명예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잃을 게 없습니다. 내 딸의 상처 말고는. 하지만 당신은 잃을 게 아주 많아 보이는군요. 최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늘 여유롭고 우아하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와 당혹감이 어렸다. 자신이 휘두르던 칼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된 상황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내 딸은 이제 내가 지킵니다. 당신 아들이 아니라 이 어미가 지킬 겁니다. 그러니 똑똑히 들으세요. 2번 다시 당신의 그 더러운 손이 내 딸에게 닿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딸 앞에 나타나거나 이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입을 벙긋하는 날엔 나 박선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등 뒤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이 떠 있었다. 저택을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지난 30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완벽한 엄마, 좋은 집안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일까?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가 두렵지 않았다. 오직 내 딸의 행복만이 중요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휴대폰을 들어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연아, 다 끝났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했어. 어서 집에 가서 우리 딸 얼굴 보고 싶다. 사랑한다, 내 딸.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참았던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리고 내 인생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30년간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뜨거운 응어리를 식혀주는 차가운 빗물 같았다.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갔다. 한시라도 빨리 내 딸을 상처 입고 떨고 있을 내 가여운 새끼를 품에 안고 싶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민준이는 정말 괜찮을까? 최은숙이 이대로 물러설까? 하지만 그 모든 불안감 위로 단단하고 선명한 확신 하나가 떠올랐다. 괜찮다. 이제는 무슨 일이 닥쳐도 괜찮다. 내가 내 딸 곁에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테니까. 도어록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거실의 무거운 공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소파에는 수연이와 민준이가 꼭 붙어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맞은편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남편이었다. 그는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핏발선 눈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이 여자야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사돈댁에 쳐들어가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이 결혼 파투라도 나면 어쩔 셈이었어. 애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과거의 나였다면 남편의 고함에 놀라 어깨부터 움츠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남자의 아내이기 이전에 김수연의 엄마였다. 나는 지친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요, 나 미쳤어요. 내 새끼 심장에 칼을 꽂는 인간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제정신이라면 차라리 평생 미친년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이 결혼, 파투 나도 상관없어요. 내 딸 저렇게 기죽어서 평생을 죄인처럼 사느니 차라리 내 옆에 끼고 내가 평생 지킬 겁니다. 내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뻐끔거렸다. 그때까지 울고만 있던 수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엄마 정말이야? 정말 괜찮아? 그럼. 이제 다 괜찮아. 나는 수연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내 품에 안긴 딸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몸. 이 작은 몸으로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홀로 견뎌냈을까?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절대 너 혼자 울게 안 할 거야. 절대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화해와 용서의 눈물이었다. 그 모습을 무겁게 지켜보던 민준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에서는 그의 아버지, 즉 최은숙의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이냐?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 수연 씨 없이는 못 삽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계속 수연 씨를 과거 일로 힘들게 하신다면, 그리고 장모님께 무례하게 구신다면 저는 그 집에서 나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로서는 불효이겠지만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는 그게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머니 좀 잘 설득해 주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제 결정에 대한 통보입니다. 단호한 선언이었다. 전화를 끊은 민준이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걱정 마세요, 수연아. 내가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지킬게. 수연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민준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그것을 감싸 안기로 결심한 두 아이의 사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완벽한 결혼이라는 껍데기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비바람을 맞서 나가는 두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수연이의 옛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이 들었다. 이제는 주인이 떠나 텅 빈 방이었지만 그날따라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지난 1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었다. 나는 딸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들으며 몇 번이고 가슴을 쳤고 수연이는 내 위로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엄마, 나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 그 일이 알려지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까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할까봐.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바보 같은 소리. 이 세상이 다 너한테 등을 돌려도 엄마는 내 편이야. 언제나. 나는 수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릴 적 열이나 끙끙 앓던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때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쌓아두었던 미안함과 원망,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냈다. 동이틀 무렵 지쳐 잠이 든 딸의 얼굴은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딸의 얼굴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을 홀로 감내하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척해온 한 명의 강인한 인간 내 딸 김수연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 위로 존경심이 피어올랐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폭풍 같았던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최은숙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사돈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나는 더 이상 아쉽지 않았다. 그들의 평가나 인정 따위에 내 딸의 행복을 저당 잡힐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에게서 찾아왔다. 평생을 가부장적인 태도로 가족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는 그날 이후 말이 없어졌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못마땅한 분노의 표현인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것이 분노가 아닌 깊은 혼란과 죄책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수연이의 어린 적 앨범을 뒤적였고 식탁에서는 어색하게 수연이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수연이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수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이 못난 애비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남편의 무심했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 그 손에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전해졌다. 완벽하게 무너진 줄로만 알았던 우리 가족은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주말 오후 수연이와 민준이가 신혼집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딸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쬐고 있었다. 화분마다 심어놓은 꽃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던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꺼냈다. 수연아. 응, 엄마.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괜찮아. 수연이 내 마음이 온전히 괜찮아지면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한테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름은 뭐였는지, 누굴 닮았었는지 엄마도 내 아픔을 같이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 질문을 하기까지 수천 번을 망설였다. 혹시나 아물어가는 딸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그 아이 역시 내 딸이 목숨 걸고 낳은 생명이며 내게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주였다. 우리가 그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기억할 때 비로소 수연이의 상처도 진짜 치유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내 말에 수연이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 큰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눈물이었다. 수연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언젠가 꼭꼭 말해줄게.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다. 잡은 손의 온기를 통해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약속을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를 함께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갈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봄바람에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한때 내 자부심과 행복의 절정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비극의 배경이었던 그 벚꽃.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피워내는 상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꽃잎이 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여름의 녹음이 시작된다는 세상의 이치. 내 인생에 화려했던 벚꽃은 졌다. 곱게 잘 키운 딸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더 단단하고 소중한 것들이 새롭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상처 입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용기, 세상의 편견에 맞설 힘,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나는 내 딸의 손을 잡고 새로 시작될 우리 인생의 여름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내 생에 가장 평온하고 가장 희망에 찬 미소였다. 용기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수연이 엄마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